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자주포 K9은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자랑스러운 존재로 국제시장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유연한 작동 능력, 그리고 인상적인 화력으로 K9은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그 효율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춘 K9은 높은 자동화 능력,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타격 능력 및 모든 지형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기술과 전술의 조합은 K9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K9를 구매하고 자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 자주포의 품질과 전투 효과를 명백히 인정받았습니다. K9는 한국의 방위산업 진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국방 기술 개발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흡혈귀 드라큘라의 고향이기도 한 유럽의 루마니아는 유럽 내 12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기는 했지만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걸쳐 형성되어 그 지리적인 위치가 절묘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국가를 보통 폴란드로 봅니다. 사실상 러시아라고 봐도 무방한 벨라루스뿐 아니라 러시아 손에 떨어진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선택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K-이윽표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을 사들여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산업계 VIP로 등장한 폴란드인데 폴란드 못지않게 위기를 느끼는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약 3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원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에 대응하는 공산권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했었던 루마니아는 1989년 붕괴됐고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지만 모두 헛수고 왜냐면 환경적인 특성상 산업화의 핵심인 전기를 자체 생산할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때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이기도 했던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적인 나토에 가입해버리자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2배 이상의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게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한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루마니아 전역에서 반러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루마니아도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선제 공격한다면 보복무기로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 정부는 2차례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무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 코리어에 참석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파견했고 12월에는 니콜라이 치우커니콜라이 LONE의 CIUC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2번의 파견에서 강조했던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해 한국 무기를 사들여 안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당시 루마니아 대표단은 내년 2023년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장갑차 및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만큼 신속한 도입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10월 29일 유럽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의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의 육군 포병력 강화를 위해 155 자주포로 한국의 K9를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K9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PGH-2000과 한국과 협력해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가 면허 생산한 T-155 피르티나 ET-155 FIRTINAE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현존 최강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대당 약 101억 원으로 가격이 너무 높고 튀르키예 자주포는 아직까지 수출된 내역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서만 운용 중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자주포는 아무래도 K9였는데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도 60km/h 이상으로 성능이 독일에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대당 약 80억 원으로 저렴합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방사청은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량 버전인 K9A는 분당 9발로 포탄 발사 속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루마니아 군이 개량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주포는 단연 K9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155 자주포 총 1,401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K9은 총 626문을 수출해 이 기간 전 세계 수출 시장의 45%를 장악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된 자주포 100문 중 45문이 K9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루마니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다 이번에 K9를 최종 낙점한 것인데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총 54문이 K9이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문, 포탄 18영발, 추가 차량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자주포 구입에만 8억 5억만 유로 약 1조 2,30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9 때문에 구성된 흥미로운 모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마니아가 K9를 낙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5일 전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면 루마니아가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K9 USER CLUB라는 모임에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로지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모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한국 등이 가입했는데 올해는 인도와 튀르키예가 자국 사정으로 불참했음에도 약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모임에 가입했죠.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를 도입해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벌써 10번째 운용국인 루마니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실 K9은 보복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등 일부 급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라도 영토를 먼저 공격받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루마니아 역시 K9를 선택한 것은 성능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K9 자주포를 도입한 9개 국가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가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의 개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외부의 적은 공동의 적이 됩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지체 없이 총공격을 퍼부을 수 있고 상호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어 동종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도든 에스토니아든 이번에 수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든 이 K9를 보복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핵무기가 없는 아니 개발할 수 없는 한국이 내세울 것은 기술력인데 K9를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수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주의 사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재까지 호주를 제외하고 K9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유럽국들은
인접한 러시아의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방이 바다이며 주변의 적성국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죠. 그럼에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게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을 진군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를 발사해봐야 고작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요.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거쳐 호주를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을 세운 것이죠. 호주의 국방계획의 뼈대는 그러니까 중국 부상에 대비한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인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육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며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를 선택한 것이죠. 이로써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사자간 연합체 쿼드 QAD 중 호주와 인도 두 국가가 K9로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겁니다. 호주 육군은 K9를 덩치 큰 검이라는 의미로 헌츠먼으로 정했고 이제 내년부터 차근차근 인도되어 중국을 견제하게 될 텐데요. K9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K방산의 대표작 중 하나인 K 흑표 전차가 글로벌 탱크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하카드닷컴 HOTCARS 캄이 발표한 화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 10종 10배털 탱크스 위드 더 모스트 파이파워 순위에서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당당히 8위에 올랐습니다. 하카드닷컴의 선정 이유를 보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다. 전투 탱크 부문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K 흑표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전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K 흑표의 화력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 흑표는 전설적인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모델에서 파생됐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전차의 자부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차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분당 10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와 헬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 흑표는 전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당 10발을 3분 동안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연사력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의 첫 실전 사격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K 전차는 현대 WIA 120-55구경 연구포를 장착하고 있고 12.7K6 기관총과 7.62 통축 기관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K 흑표는 지난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고 지난해 12월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돼 1차 수출 규모는 약 180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5년까지 1차 공급을 마친 후 폴란드형 K 전차인 KPL 800여 대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K 전차에 대한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 마중을 나와 환영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에서 온 신형 무기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해 K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 전차를 투입해 1.2km,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 대부분을 명중시켰는데요. 특히 2.5km와 2.7km 장거리 표적을 명중시키자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았고 부아슈차크 장관과 함께 K 전차위에 직접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사실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커졌지만 K 전차의 위력은 문제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이날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까지 트위터에 올리며 2025만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방어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혀 한국 방산에 대한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전력화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폴란드에서 K 전차의 실사격이 이뤄진 뒤 K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G, WG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도입할 K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 KPL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군 K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기관 총탑 R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K 전차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 전차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K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트 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 즉 사업 결정 배경과 내용 등을 해당 업체에 설명해주는 브리핑을 통해 가격 면에서 K가 우수했고 성능 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르웨이군에서는 K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 구매를 결정할 때 K가 레오파르트 EH7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분석을 보고 폴란드는 K를 서둘러 도입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세산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러시아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무기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 사업에서 당초 미국제 에미레이나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능 가격은 물론이며 빠른 납품까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앞세운 한국의 K 전차 대량 구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에미레이 전차는 240대로 우리 K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비롯해서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미국, 독일 등이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냉전 이후 무기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재가동에 나선 것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폴란드 방산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쫄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 업체들과 K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무려 52조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전차 7대를 추가로 인도해 이번에도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K 촉표 전차가 오늘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K 전차는 기계화 부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K 전차 180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한 이후 지난 3월 1차 공급 물량 일부인 5대를 조기 납품했고 2개월여 만에 7대를 또다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 공급한 K 전차는 총 22대입니다. 이렇듯 한번 계약하면 납기일은 물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9 이외에도 4조 원대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AI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KAI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 PIS의 미하우 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 흐바획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액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이후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 절충 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외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G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 비행조 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SETP 시험 비행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 비행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2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 비행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단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 비행조 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E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0 이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 비행조 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지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라매 시험 비행 평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 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험 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 시험 평가 전대 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 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 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 비행 교육은 시험 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 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 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 비행 요원은 KF-21 시험 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 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 훈련을 거쳐 시험 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 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 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 비행 기술사는 시험 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 비행학교 USAFTPS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 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 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 비행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 비행과 평가가 잘 끝나 빠르게 전력화되어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에도 힘을 보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샐러드, 톡보적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억만 달러 약 2억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이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억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억억 원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억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의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